우리는 때때로 누군가의 맹목적인 믿음, 희망이 되고 싶다. 불안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대를 받으며 힘을 얻는다. 우리 엄마가, 애인이, 언니가, 선생님이 나를 뭘 믿는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저 믿는다고 했던 걸 떠올리며 그 기대하고 믿는 마음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 힘을 낸다. 나도 믿을 수 없는 나 자신을 믿어주는 그 마음에 기대어 불안한 마음을 달랜다. 때로는 특별한 기대로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쿨식함보다 나는 너를 믿어 라는 맹목적인 말을 듣고 싶다. 오늘도 나에게 믿는다는 말은 너무나 어려운 말이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 보면 왜 그렇게 말귀가 어두워?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와 같은 말을 할 때가 있죠. 이런 경우에 말을 하는 사람은 자신은 제대로 잘 얘기했는데 듣는 사람이 잘못 알아듣는 게 문제라는 듯한 뉘앙스가 담겨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평소에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을 말로 온전하게 잘 표현하고 전달하고 있을까요? 상황에 따라서는 자신의 마음을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때도 있고 말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마음이 다 담기지 못할 때도 있지 않나요? 심지어 하나의 단어조차도 서로에게 다른 의미로 와닿기도 하는 걸 보면 말로 내 마음과 생각을 주고받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님을 더구나 듣는 사람만의 문제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아몬드에서 펴낸 맺힌 말들인데요. 이 책의 저자인 박혜연 박사는 상담심리와 임상신경심리를 전공한 임상심리 전문가로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과 보건복지부 등의 정부 산하 기관들에서 심리상담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동덕여자대학교에서 심리학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녀는 심리상담을 할 때 내담자가 하는 말 속에 있는 낱말들을 잘 살피다 보면 그들의 마음을 만나고 숨겨진 감정들을 이해하게 된다고 프롤로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부터 들어보실까요? 심리상담은 말의 마음을 정확하게 담아내기 위한 노력의 과정과 다름없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한 사람의 깊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낱말들을 만날 수 있다. 그 낱말의 의미는 지극히 개인적인 역사를 거쳐 대개 일반적인 뜻과 달라져 있거나 좀 더 넓은 범위의 대상들로 확장되어 있다. 나에겐 언제나 그런 것이 중요했다. 누구나 일상적으로 쓰는 믿는다, 예쁘다, 존재감, 끈기와 같은 말들이 각자에게 서로 다른 의미인 것이. 그래서 그 말들을 사용해 소통을 시도하나 결국 만날 수 없는 마음들이 정확한 말을 찾지 못해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생각과 감정이 정확하지 않을까봐 겉으로 표현하기에 엄두가 나지 않는 두려움이. 그래서 임상심리학자로서 심리상담을 하면서 내담자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잘 새겨듣고 적당한 단어를 잘 골라서 신중하게 말하기 위해 애를 쓴다. 내담자에게 특별한 단어나 어구가 있을 때는 그 말의 의미가 일반적인 뜻과 같은지 확인해 본다. 개인의 역사적, 상황적 맥락에서 신중하게 살피다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그 말에 담긴 마음. 그런 말과 마음들을 가만히 생각하며 혼자 주옥거리다가 글을 쓰게 되었다. 이 얘기는 꼭 심리상담에 국한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자주 떠올리는 말은 곧 나의 또는 그 사람의 마음일 수가 있죠. 그래서 말을 좀 더 집중해서 듣다 보면 상대의 마음을 좀 더 깊게 살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주 쓰는 낱말 24개를 주제로 그 말의 사전적 의미는 물론 일상에서 어떤 의미로까지 확장되어 사용하고 있는지를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재미있게 다루고 있는데요.
많은 공감을 하면서 읽어봤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포기하다. 법륜스님의 증문즉설 녹화 영상을 가끔 찾아본다. 증문즉설은 큰 강당에 사람들이 모여 앉아 어떤 이가 고민을 털어놓으면 법륜스님이 답을 하는 대화 형식의 대중 강연 행사다. 어느 날의 행사 중 한 남성이 일어나 사연을 얘기했다. 이혼했는데 전처에게 미련을 버리지 못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질문에 법륜스님이 이러저러한 상식 수준의 답을 했고, 그걸 들은 그 남성이 제가 포기를 해야겠네요 하고 말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재미있어졌다. 법륜스님이 이렇게 말했다. 포기는 가진 사람이 하는 건데 대체 뭘 포기한다는 거예요? 권리가 없었는데 포기를 한다는 것이 애초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청중은 와 웃고 질문한 남성은 머쓱해했다. 맞다. 포기란 던져버린다는 뜻인데 애당초 손에 들고 있던 것이어야 버릴 수도 있다. 내 것이어야 버릴 수 있고 남의 것이라면 버릴지 말지 고민할 것도 없다. 그러나 그 남성의 포기한다는 말도 잘못된 표현은 아니다. 그가 포기한다는 것은 전처와의 관계를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전처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하는 마음이었을 테니까. 마음이야 당연히 이렇게 저렇게 막을 수가 있는 것이고, 내 마음이야 당연히 내 것이니 마음을 먹었다가 버렸다가 하는 것도 내 마음이다. 법륜스님이라고 그 남성이 포기한다는 말을 무슨 뜻으로 한 건지 모르고 그랬을까? 법륜스님의 이런 말장난인 듯 말장난 아닌 말을 좋아한다. 재미날 뿐 아니라 어느 때는 통쾌하게 허를 찌른다. 부질없는 마음을 품은 채 미련을 떨지 말라는 뜻이겠지. 부질없는 마음, 그 마음조차도 네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일침이었을 것이다. 그것이 상대방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일방적인 마음일 때는 더욱더 말이다. 마침 오랫동안 품어온 꿈을 이제는 포기해야 하나 고민하면서 그 시기를 가늠하던 중이었다. 그 시점에 딱 포기에 대한 이야기를 만났으니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나 온갖 공교로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골똘히 생각에 잠길 수밖에 없었다. 누군가와의 관계에 대한 개인적인 욕심에서 비롯된 배려 없이 일방적인 마음은 포기해야 마땅하다. 관계란 혼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서 누군가와 좋은 관계를 맺고 지속하길 원한다면 그 원하는 마음조차 마음대로 가질 게 아니다. 그런데 그런 거 말고 내가 이러한 꿈을 꿔도 될까 감히? 이런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있다. 꿈은 클수록 좋다고들 하지만 내 형편에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될까? 주제넘은 꿈이 아닐까 하는 아픈 고민을 해야 할 때. 그러나 애써 호연지기를 불어넣고 계산기를 두드려가며 그 꿈을 품어 유지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간다. 당장 생활비도 넉넉지 않은 형편에 고시공부를 하고 기댈 데 하나 없는 처지에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기술을 배우고 매일 고된 일에 시달리고도 집에 와서 원고지에 글을 채워나간다. 그렇게 어떤 꿈을 품고 애써 노력하고 있는데 뜻대로 되질 않을 때 기어이 질문하게 되는 순간에 아픔을 한다. 이렇게나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뜻이 잘못된 것 아닐까? 나는 왜 이걸 꿈꿀까? 잘못된 꿈일까? 한데 꿈이라는 것에 정말 아이러니한 점은 포기할 때 비로소 깊이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꿈은 포기한 후에야 비로소 가까워진다.
내가 포기하는 것은 정확하게 무엇인가라는 질문의 답을 찾는 과정은 꿈을 향해 가는 여정의 일부이며 그 답을 찾은 사람의 꿈은 다만 변주될 뿐 포기할 일이 없다. 스튜어디스 시험을 계속 보는 한 여성을 만난 적이 있다. 스튜어디스가 되고 싶은 그의 속마음에는 실은 여러 나라를 다니고 싶은 마음과 사회가 인정하는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으로 살고 싶다는 소망이 있었다. 그 속마음의 한 겹 더 아래에는 그 이유와 관련된 또 다른 무언가가 있었겠지. 그리고 우리는 막연히 안다. 그 핵심을 발견하고 나면 이제 더는 굳이 스튜어디스 되기를 고집할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음을. 때로 우리가 애타게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을 원하는 마음 그 자체이지 그 무엇이 아니다. 그러니 두려운 것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까 봐서가 아니라 끝내 원하지 않게 될까 봐서는 아닐까? 원하는 마음이 모두 사라져 결국 얻게 되어도 만족스럽지도 좋지도 아무렇지도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하나? 그때는 무엇을 쫓아야 하지? 그 질문에 직면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냥 맹목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노력을 한다. 들여다보지 않고 달린다. 되고 나서 생각하면 안 될까요? 일단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생각할래요. 그러니 포기는 할 수 없이 내던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신중하게 내리는 결정이어야 한다. 내가 가진 것 중 어떤 것을 골라내서 이제 그만 버릴지를 정하는 중요한 결정이어야 하고 여태 품고 있던 꿈이라는 이름의 어떤 뜻을 깊이 들여다보기로 마음먹는 용감한 결정이어야 한다. 꿈을 목적으로 하는 문장을 포기한다. 즉, 내던져버리고 그만둔다는 서술어로 마치는 사람의 마음은 아마도 무엇을 결정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고단한 상태일 것이다. 그렇게나 지쳐있을 땐 포기라는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기로 한다. 치사하다. 배우자에게 무언가를 부탁하지 못하는 이유를 물었을 때 그는 치사해서 그러기 싫다고 했다. 아플 때 데리러 와달라거나 죽을 사다 달라는 것 같은 꼭 필요한 부탁을 할 때조차 그랬다. 남한테 뭘 부탁하는 게 언제나 쉬운 일은 아니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정말 필요한 것을 요청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 치사함은 정말 끔찍한 것임이 분명하다. 치사하다는 말은 행동이나 말이 째째하고 옹졸하고 남 부끄럽다는 뜻이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지 않거나 도와달라는 요구를 굳이 들어주지 않는다면 치사한 게 맞다. 정말 치사하다. 그런데 아직 부탁하지도 않고서 미리 치사하다고 말하는 그의 얼굴에는 상대방의 치사함을 비난하는 것이라기엔 좀 애매한 표정이 있다. 시선을 아래로 하고 다른 데를 보면서 작은 목소리로 말하며 살짝 인상을 쓰고 있는 표정. 그리고 언뜻 비치는 쓸쓸함. 그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치사하게 느끼는 것 같았다. 그렇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주는 보살핌을 받지 못할 때, 나를 살펴봐 달라고 일부러 부탁해야 할 때, 그럴 때면 나 자신이 참 초라하다. 살가운 관심이나 보살핌을 저절로 받지 못하고 엎드려 절받듯 구해야 하는 초라함 따위는 남에게 보이기 부끄럽다. 들키고 싶지 않다. 상대방이 알아서 주지 않는 것은 바라지 않으면 좋겠고 절로 주어지지 않는 살가운 보살핌 같은 건 굳이 필요해야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다. 그러니 결국 치사한 것은 나 자신이다. 게다가 그 남부끄러움에는 원망하는 마음도 담겨 있다. 나 자신을 원망하고 상대방을 원망하는 마음. 이런 대접이나 보살핌도 받지 못하는 초라한 자신이 원망스럽고 나를 살펴봐 주지 않아
기어이 부끄럽게 만드는 네가 원망스럽다. 그러니 바라는 마음을 그만 접어버린다. 돌봄과 관심을 원하는 마음이 간절할수록. 상담실에서 만난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치사해서 뭘 부탁하지 못하는 그들에겐 공통점이 있었다. 혼자 여러 사람의 역할을 하면서 많은 것을 책임지고 참 열심히 산다는 것. 힘들거나 속상할 때도 잘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 어릴 때부터 그들은 혼자 감당해야 하는 일이 많았다. 너무 바쁘거나 너무 힘들거나 너무 무심했던 양육자는 아이를 살펴봐 주지 않았거나 못했고 혼자 잘 해내는 그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다. 사는 게 바빠서 그랬고 힘들어서 그랬고 아이의 마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 줄 몰라서 그랬다. 어렵게 생계를 책임지는 아빠가 말썽 부리는 동생 뒤치다꺼리에 힘겨워하며 돌아누워 한숨 쉬는 소리. 홀로 된 엄마가 고분분투하며 건강을 돌보지도 못하고 생계를 꾸려나가는 모습에서 비치는 통증의 흔적. 아무리 노력해도 야단만 치고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는 이모나 고모나 할머니의 얼굴에서 스치는 삶의 고단함과 우울감. 이혼 후 각자의 삶도 버거워 보이는 부모. 엄마가 우는 밤이면 모든 별이 떨어진다. 드라마 보건교사 안은영 속 배경음악 중 한 노래의 가사 구절이다. 참으로 천재적인 가사다. 엄마와 울다와 밤이 합쳐져 엄마가 우는 밤으로 만나니 세상에서 가장 슬픈 6글자가 되었다. 아이들의 세상에서는 엄마가 숨죽여 우는 소리를 듣는 밤에 그만 하늘의 모든 별이 다 떨어진다. 그러면 그 슬픈 비밀을 가슴에 묻은 아이는 이제 다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찾아서 해내기 시작한다. 자신의 마음 따위는 어느새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늘 서둘러 덮여 가려진다. 그렇게 가려질 뿐 없어지지 않고 쌓여가는 것들을 누구도 일부러 들여다보거나 알아봐 주지 않는다. 그렇게 자라 이제는 자신을 치사하게 여기게 된 어른이 상담자와 할 일은 그동안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았던 그저 덮어두고 가려두었던 그 아이의 속마음을 살펴보는 것이다. 그리고 함께 다독인다. 아이가 그때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서러웠을까? 그리고 돌아와 어른이 된 자신을 다시 만난다. 알아주는 이 없는 억울함, 서러움, 좌절감에서 아이의 마음을 가려내고 나면 무엇이 남나 살펴본다. 미리 서둘러 치사해야 하는 마음에 머물러 있어 본다. 그러면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주길 바랐던 조건 없이 사랑받고 싶은 마음. 그러나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애인이나 배우자. 늘 애먼 눈치를 보고 있다가 억울해지는 상대방의 마음 같은 것들. 어느 날부터 작정하고 그에게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연습을 시켰다. 내가 도와달라고 하면 일단 하던 걸 멈추고 얘기를 들어주길 바라. 내가 아플 때는 무조건 죽을 사다 주면 좋겠어. 재활용 쓰레기 좀 버려줄래? 나 대신 아이 하원 좀 시켜줘. 거실 정리 좀 해주라. 꼭 엎드려 절 받는 것 같지만 절은 때로는 먼저 엎드려서 받기도 하는 거지 꼭 앉아서만 받을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어느 땐 알아서 절하는 걸 앉아서 받을 수 있지만 어느 땐 먼저 고개 숙여 눈치를 주기도 하는 거다. 아무튼 다 괜찮다. 절 받는 사람도 절하는 사람도 서로에게 맞춰준 탓에 종국엔 기분이 좋아질 게 분명하니까. 그의 배우자는 다행히도
부탁을 잘 들어주었다. 재활용 쓰레기를 잘 정리해서 버렸고 필요할 때 아이 하원을 도왔고 가끔씩 먹을 것을 챙겨주었고 설거지도 곧잘 했다. 그런데 그는 그때마다 고맙다는 표현을 하기는커녕 부탁을 들어준 행동 중 일부 잘못한 부분을 찾아서 지적하거나 우스갯소리로 넘겼다. 그 마음을 가만히 살펴보니 영 쑥스러운 것이었다. 받아보지 못한 것을 받으면 내 것이 아닌 것 같아서 잘 받지도 못할 뿐더러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 법이다. 차라리 치사한 게 더 익숙하니까 그렇다. 치사하다고 외우듯 다짐해온 긴 시간을 건너왔으니 이제는 이렇게 말하는 연습을 할 차례다. 진심으로 고마워. 큰 도움이 되었어. 네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 네가 그렇게 해줘서 정말 좋아. 앞서 나가는 치사한 마음의 뒷덜미를 잡아 주저앉히고 꼬박꼬박 성실하게 연습해서 저절로 누리게 되는 것들을 점점 늘려가기. 어린 왕자가 여우를 길들였듯이 서로를 기꺼이 길들이기. 좀 서툴고 모양 빠져도 우리는 결국 그렇게 살아갈 거다. 괜찮다. 괜찮아요. 라는 말을 굳이 하는 사람 앞에선 그 얼굴을 물끄러미 보게 된다. 묻기도 전에 서둘러 괜찮다고 말하는 얼굴. 괜찮냐 묻는 질문에 일부러 웃기까지 하며 괜찮다고 말하는 얼굴. 괜찮냐는 실은 네 또는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종류의 질문이 아니다. 괜찮은지를 빨리 확인하고 넘어가고 싶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그 질문은 너의 마음이 궁금해. 네가 걱정돼. 지금 어떤지 말해줄 수 있니? 미안해. 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괜찮다는 말은 괜하지 아니하다의 줄임말이다. 괜하다는 아무 까닭이나 실속이 없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괜찮다는 것은 실속이 없지 않고 보통 이상으로 좋다는 뜻이겠다. 아주 좋은 것까지는 아니어도 별로 나쁘지 않고 탈이나 이상이 없다.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의미다. 사실 우리는 아무리 좋아도 그럭저럭 괜찮다고 말하며 좋은 마음의 표현을 아끼고 나쁘거나 힘들어도 굳이 들키거나 드러내지 않고자 괜찮다고 말한다. 어느 마음이 좋지 않았던 날 나는 이제 괜찮지 않을 이유가 없고 괜찮다는 생각을 일부러 하다가 알게 되었다. 괜찮음을 애써 상기시킬 필요도 없어야 비로소 괜찮은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생각은 시간이 흘러 괜찮지 않았던 마음을 모두 잊어버려 아무 상관도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어졌다. 심리상담은 보통 괜찮지 않아서 하는데 상담자 앞에서조차 괜찮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그도 그런 내담자였다. 상담은 세션당 1시간이 주어지는데 그는 제 시간에 와서는 잡다한 근황 이야기를 하며 많은 시간을 흘려보내곤 했다. 그리고 자신의 괜찮음을 설명하고 입증했다. 나쁠 건 없어요. 모두 너는 무슨 걱정이 있냐고 해요. 제가 고민을 얘기하면 다들 그건 고민도 아니라고 하죠.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이만하면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는 오래전 어느 날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잃고 주어진 삶을 견디며 모든 것을 잘 건사해온 사람이었다. 그날은 한 해의 마지막 날이었다. 역시 다소 장황한 근황과 본인의 안녕한 일상 이야기가 이어졌다. 잘 알겠어요. 그런데 전 사실 그런 괜찮은 일상이 궁금하진 않아요. 제가 정말 알고 싶은 건 그 일상을 보내는 당신의 마음이에요. 마음은 어떠세요? 괜찮으신가요?
마음이라는 것에 실체가 있다면 아마도 보통 그쯤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대로 가슴 한가운데를 손으로 쓸며 여기가 어떤지 묻는 순간 놀랍게도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아니요, 사실 괜찮지가 않아요. 너무 외롭고 정말 지독하게 외로워요. 끔찍한 외로움이에요. 그걸 말하는 얼굴에서 곧 눈물이 흘렀다. 라포 형성도 채 안 된 상담 초기였고 심리적 어려움을 드러내는 일에 내내 방어적이었던 내담자가 갑작스럽게 터뜨리는 감정을 대한 상담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게다가 상담은 이미 종료 시간을 지난 뒤였다. 나는 쓰고 있던 마스크를 벗었다. 그저 민낯을 보여주는 것 말고는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같이 눈물 흘리며 말하느라 일그러지는 얼굴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조금이라도 나의 공감과 이해 의지가 테이블 넘어 그에게 가닿기를 바라며. 괜찮다는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괜찮지 않다는 말은 그렇지 않다. 괜찮지 않음을 얘기한다고 해서 곧 괜찮아지지는 않겠지만 그런 얘기를 나누는 동안 서로의 스치는 잠깐이나마 겹치는 마음을 느끼는 것. 살아가는 중 우리의 괜찮음은 어쩌면 그게 전부일지도 모른다. 내가 괜찮지 않을 때 누군가와 잠시라도 깊은 마음을 나누고 공명하는 것. 그 잠깐의 시간이 실은 괜찮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일지도 모른다. 인연이라는 말에서 인의 한자어를 보통 사람인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뜻밖에도 여기서의 인은 인할 인, 말미암을 인입니다. 즉 인연이란 어떤 이유로 말미암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이며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이유가 있어서 이루어진다는 뜻을 담고 있는 건데요. 이 인연을 관계 지속에 한정시키지 않는다면 한 시절 엇갈리듯 만난 인연이 다른 시절에 만나 다른 모양새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나 하고 저자는 말합니다. 좋은 만남은 인연으로 시작하겠지만 좋은 관계는 노력으로 가능하겠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